여보세요. 들리죠? 아, 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벌써 1, 2부를 길게 녹음하다 보니까 잠깐 지치신 것 같은데 어쨌든 3부까지 오늘 이식으로 마스카즈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3부에서 함께 다룰 작품은 뭐냐면요, 천국 대마경입니다. 그 천국 대마경.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188편에서 망가다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네. 그거를 다루고 나서인가 다루기 전인가 하여튼 최재훈 작가님이 리액션이 있으셨어요. 이거 얘기할 때 날 불렀어야지. 였나? 자주 얘기하시죠. 하였나? 하여튼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안 불러줘서 제가 갔잖아요. AS에. 네. 왜냐면 다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야. 여기 출연한 사람들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고.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못 부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식으로 마사카즈의 천국 대마경, 지금 국내에는 저희가 전자책 기준으로 10권까지 나와 있죠. 그 네. 단행본도 10권인가요? 네. 네. 오케이. 자, 이거 스토리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대마경 스토리 뭐냐면, 장르는 SF 작품입니다. 역사상 처음 일어난 대재해로부터 15년이 지나 현대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입니다. 그런 황폐한 일본의 마루라는 소년과 키루코라는 소녀가 함께 여행을 하며 히토쿠이라는 괴물을 찾아 파괴해가는 이야기를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잃어버린 부분과 잊어버린 조각을 알아내기 위해 서로를 도우며 고군분투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여정을 기초로 하여 왜 대재해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대재해에 숨겨진 천국이라고 불리는 어떤 학원의 이야기와 포스트 아포칼립스 군상을 함께 다루는 작품입니다. 2018년부터 연재되어 현재 10권까지 국내에 전발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나훈 작가님, 천국 대마경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보셨다 하셨는데 아까. 네, 저는 천국 대마경을 먼저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읽었을 때 이제 이 작품이 10권까지가 파트 1이라고 생각해, 거의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일단은 이 천국에서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바깥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의 연관성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추리하면서 읽는 재미가 일단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천국과 마경. 네, 근데 저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제목이 천국 대마경인 줄 알았는데 천국 대 마경이더라고요. 아, 그거를 저도 후반에 알았어요. 아니, 천국 대마경 아니요? 천국 대 천국 vs 마경 이거 대가 아니에요? 큰 대자잖아. 저도 그거는 천국 대마경이에요. 네. 천국 그러니까. 대마경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큰 자, 그러니까 대혼란, 대마경. 큰 마경. 맞아. 그래요. 천국 대마경. 뭐 어쨌든 그러니까 천국이면서 마경인 거지. 네. 그러니까 천국과 마경의 VS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맞긴 해. 천국과 거대한 마경. 네. 대마경. 근데 오케이. 이제 그 서양골 동양과자점처럼 그런 거죠. 그래요? 약간 누군가에게 천국 대마경 이럴 수 있지. 근데 오케이, 어떻게 읽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이 작품은. 네, 아무튼 그렇게 봤고 저는 되게 좀 흥미있게 읽었는데 저는 사실 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이상하게 저는 안 맞나 봐요, 작가님이랑. 그럴 수 있지. 네. 왜냐면 원래 근데 디스토피아물을 원래 좋아하는 편이세요? 저는 SF 장르도 되게 좋아하고 매드맥스도 좋아하고. 매드맥스도 정말 좋아하고 근데 디스토피아물을 제가 아까도 좋아하는데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 공채 때문에 그래. 내 신경이 결국. 다 야구에 가 있나 봐요. 아무튼 근데 다이아몬드 공채는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고 만화책 보는 만화인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전랑은 이렇게 막 맞물리는 작가님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엄청 그래, 몰입되지는 마을도 않았어요. 그렇고. 네, 이렇게 몰입되지는 않았고, 근데 뭔가 좀 전반적으로 좀 약간 미묘하게 저는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읽는데 브레이크가 사실 많긴 했었고, 그거에서 약간 거슬릴 수도 있다는 점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그걸 차치하고 약간 서사적인 면이나 뭐 역시 그 뒤에 이제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까지 읽고 나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작가님이 그 정말 정말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말 되게 집요하게 그치. 탐구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번 이 천국 대마경에서 그게 되게 아주 중요한 연출로서 거대하게 지금 작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훨씬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가다에서 할 때는 저희가 7권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1권부터 7권까지 봤는데 그때 망가다에서 제가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 기억나. 동호왕복인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게다가 셋 다 스포를 할 수 없는 망가다는 좀 스포를 안 하잖아. 그리고 그때는 이제 7권까지 나온 지 얼마 네. 안 됐을 시점이니까. 게다가 미약탐구에는 대놓고 스포하는 그러고 이게 약간 다르지. 그래서 그걸 그때는 7권까지 보는데 7권 말미가 돼서야 그 어떤 반전이 되는 실마리가 시즌이 나오잖아요. 풀릴지. 그러니까 슬슬 구조에 대한 네. 그거를 딱 보고 나서는 8권 너무 재밌겠는데? 맞아요. 라는 생각까지만 딱 들고 거기서 멈췄어. 그래서 그 방송 들어보면은 너무 혼란스럽다. 걔가 개같이 생겼고 다 똑같이 생겼고 왜냐면은 이게 또 그 뿌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옌지 그리고 시간도 안 알려줘. 불친절해. 아까 요시나가 후미는 그래도 이게 애도 몇 년이고라도 써주잖아. 역사물이니까. 근데 얘는 안 써줘. 그래서 되게 힘들게 봤다라고 막 궁시렁거렸는데 그리고 이제 7권까지 보고 안 봤지 이때까지. 안 보고 계속 지내다가 이번에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때 7권 말미에 너무 재밌었으니까 이제 8권부터 보면 되겠다고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8, 90은 이제 이 구조를 다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거를 재밌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본에 있는 만화가들은 좋겠다. 독자들이 기다려주는구나. 물론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작가니까는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해도 기다려준다고 이걸 연재를 시켜준다고 라는 지점에서 토가시 선생님 봐요. 어쨌든 거장이시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 월간 애프터눈에 연재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월간 애프터눈 그러니까 고단사에서도 그 라인 작가들은 약간 처음부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다른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좀 고레벨 작가로 한마디로 취급하면서 뭐 무한의 주인이나 뭐 거기 히스토리아나 뭐 이미 말이 안 되잖아. 거기 있는 라인업이 뭐냐면 약간 뭐 영화로 치면 아트 시네마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되게 잘 재밌는 그런 라인업이 들어가 있는 분이라 한마디로 기획을 얘기 들으면 이렇겠지. 아마 요렇게 타임라인 설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아마 10권째 알게 될 거예요. 독자들은 이렇게. 편집자가 예? 근데 뭐냐? 보안이 그쪽 라인이야.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인데 본인이 그런 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부럽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좀 했고. 죄송해요. 계속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서 진짜 좋은 게 진짜 짧게 소년점프처럼 진짜 막 달려나가면서 자극적이면서도 쾌감이 가득한 만화 연재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월간이나 겨울간으로 하면서 너 편한 대로 해. 심지어 아시겠지만 애프터눈은 진짜 대생도 안 하고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냥 연재를 다시 그려서 단행본 내고 이러기도 하니까. 근데 이 식으로 마스카즈는 안 그러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 폭넓은 연재 시스템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조용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있다. 그건 참 굉장하다. 그래서 7권까지만 견디면 그 뒤부터는 이건 진짜 재밌다. 근데 확실히 그래요. 정말 8권 정도부터는 그 실마리가 풀려. 이래서?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실마리가 풀리는 거지 재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 무슨 뜻이냐면은 그 결국에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잖아요. 7권 8권 가서. 근데 그 과거 씬을 다루는 것과 현재 씬을 다루는 그 각각의 시퀀스가 재밌잖아.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지 하는 어떤 서스펜스 그러니까 발생하면서 쭉 가는 건데 그게 당연히 좀 답답하고 안 풀리긴 하지만 그 각각의 시퀀스와 각각의 시간 타임라인이 재밌으니까 재밌지 않아요? 근데 재미는 있는데 기분이 나빠. 농락당해서. 아니 그 챕터를 재밌게 봤어. 그러면 이런 거구나. 막 감동도 있어. 막 그 나중에 그 병원에서 남자애랑 여자애 결국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재밌어. 이거 재밌어 딱 넘겼는데 그럼 뭐 설명이 있어야 돼. 설명 없는데 완전 또 다른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재미를 어디다 연결시켜서 이 전체를 구조를 그려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잖아 이 작가는.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재밌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이 재밌는 걸 계속 보긴 봐야겠는데. 저는 되게 반대였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저는 연결이 하나도 안 되니까 막 너무 흥분돼. 이게 뭘까 이러면서. 와 너무 궁금하다.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래도 결국 끝까지 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연출 잘했다는 뜻인데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 거는 작가가 못하잖아 이거를. 그러면은 궁금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뭐냐면은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돼. 근데 이 그 전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직 설정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보는 동안 어떤 기분이냐면은 아 이거 되게 세팅 되게 잘 돼 있구나 이 만화가. 그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 만화는 허투루 이 사람이 기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계산돼 있고 이것이 조금씩 현재와 과거가 실이 연결돼 있다는 걸 계속 조금씩 무의식 중에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는 거거든. 근데 적당히 해라. 7권은 너무 하잖아. 근데 그래서 뭐냐 이 사람이 오타쿠 이 사람이 진짜 만화 덕후잖아. 덕후 출신의 장르물 되게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맞아요. 추리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SF.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정을 너무 좋아해. 설정 잡는 걸 세계관 세팅하고. 근데 이거에 대한 극단을 경험시켜 주는 거지. 맞아. 20세기 소년도 3권에서는 그래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아 빨리 알려줬는데 좀 늦게 나왔다. 7권은 너무하잖아. 나는 근데 7권 지나면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게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팅했구나. 와 시적이다. 맞아. 그리고 심지어 상상 그 이상이거나 혹은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재미를 주죠. 맞아요. 그러니까 7, 8권까지 끌고 왔는데도 에라 이런 게 아니라 에게 이게 아니라 와. 하면서 이렇게 맞아. 흘러가는 게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다비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저는 초반권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후반 그 7권 이후도 되게 좋아하는데 7권을 딱 봤을 때 그럼 그냥 다 좋아하는 거잖아. 그쵸. 다 좋아하죠. 7권을 봤을 때 저의 감상은 어땠냐면 그 히스토리에 날 속였었잖아. 그게 3권인가 4권에 나오나? 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왜냐면 저는 제가 되게 작가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는 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시구로 마사카즈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거를 넘어서 그림만 놓고 보면 되게 우리가 이 그림 속에 놓여있는 정보값을 되게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작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 마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옛날 얘기가 나오면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꿈인지 혹은 뭐 인용인지 아닌지 그 만화의 도구들 칸이나 말풍선 그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되게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맞아요.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시구로 마사카즈가 대놓고 뭔가 제안해서 아 독자 속여야지 하고 딱 설계를 한 게 있으면 그거를 유난히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면이 있다. 저는 이 만화에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계속 속아서 이 사람이 설계한 대로 계속 속아서 보다가 7권을 딱 봤을 때 약간 머리를 맞은 것 같았죠. 되게- 심지어 네, 저는 완전 속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일부 동의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구성이 어떠냐면은 과거와 현재 같지 않거든. 처음엔 어떠냐면 현재와 현재 같거든. 이게 맞아, 이어지는 맞아. 내용처럼 네. 그래 그냥 동시에 병렬로 네. 연쪽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 주인공 마루와 그 키 어쩌고 키로코랑 그 안에 있는 인물 그 꼬마들이 만날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 근데 어떻게 아니지. 그것도 기분 나빠. 그러잖아요. 그게 마루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아, 전 진짜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마루가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어디에 있대. 맞아. 걔를 내가 찾아야 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 얘네가 이제 쌍둥이, 쌍둥이 이야기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드는데 천국에 도달하는 이야기겠구나. 그래서 저는 1권 보면서 다시 보면서 1권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독자 속이려고 세팅을 해놓은 게 1화에서 사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 1화 세팅을 되게 사실은 잘 해서. 이미 다 세팅해 놓은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어지지 않는 시간대의 두 이야기를 강제로 접붙여 놓았고 이 사람이 독자들은 그거를 이제 믿으면서 아 연결되는 이야기구나라고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내가 보는 거하고 사실이 다르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7권까지 계속 깔려 있는데 근데 1권을 보면은 사실 이 만화에는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 내용물이 불일치하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누나 타케야 키리코의 몸에 들어간 정체성. 동생 하루기의 존재인데 네. 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만화를 펼쳤을 때는 주인공인 마루 같이 다니는 친구인 주인공 마루도 그리고 독자들도 당연히 키리코를 아무런 생각 없이 맞아요. 여자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1권 마지막 장면에서 키리코가 나는 남자야라고 마루한테 말하거든요. 그래서 1권에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이 실제 내용물이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미 제시하면서 이 서사하고 인물 설정을 한 개로 꿰어버리는 느낌이 전 되게 많이 들어서 1권부터 설계를 다 해놓았구나 하는 느낌이 완전, 이번에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일부러 이렇게 강조되는 컷들이 좀 나오죠. 이 여성의 네. 몸에 대해서. 최재훈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저 다빈이랑 비슷하게 봤는데 저는 자 1권 보고 완전 놀랬죠. 저도 그냥 1권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아 이 사람 너무 세팅 잘했다. 그리고 이게 딱 봐도 길게 가려는 것 같은 거야. 맞아요. 이야기 그거는. 1권부터 이미 뭐 진짜 빨라도 한 3권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붙일 거 아니에요. 그 꼬마 천국이라고 천국과 마경. 그 학원 이름 뭐더라? 타카란가? 어쨌든 그 학원에 있는 애들이랑 현존하는 그 마루랑 키루코? 근데 이 둘의 만나겠구나라는 거를 빨라도 3권? 혹은 더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을 1권부터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세팅을 잘했고 저는 뭐 아까 그래도 말을 돌아간다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이제 제가 천국대마경을 바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마를 보고 봤던 기억으로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말은 돌아간다 작게 뭐뭐 하면 안 샀을 수도 있어 바로 좀 이렇게 뭐 이슈가 되고 나서 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사람 만화 나오자마자 바로 샀던 게 그 외천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외천루가 딱 요 중간에 SF 단편집이 하나 있어요. 그 절판돼서 구하기 힘든데 종이책으로만 있어가지고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올해 제가 뒤로 듣기로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외천루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권짜리 분량인데 그 안에 어떤 서사와 극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완성되어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구조가 되게 치밀한 그쵸.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아 이 사람 만화 진짜 재밌겠다 하고 조금 때문에 나온 거지. 근데 딱 저도 SF를 되게 좋아하고 그로테스크한 거 좋아하니까 봤는데 1권에 와 이거 세팅을 너무 잘한 거야. 그리고 다빈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의 뭐 젠더적인 요소나 뭐 혹은 LGBTQ적이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하진 않아. 보면은 그냥 되게 좀 한편으로는 되게 클래식하고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도 저랑 동년배고 77년생이면은 저랑 5살 차인가 4살 차인가.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녀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응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항상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래마도 그랬고. 맞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좀 비극적이고 어떤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은 그 응원에 대한 태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되게 잘 담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냐면은 저 키루코의 어떤 성에 대한 포지션인데 뭐냐면은 키루코가 되게 어떤 남자 머리 뇌를 가진 여자란 말이야. 되게 그렇죠. 대충 얘기하면은. 근데 그 한마디로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게 소년 만화의 어떤 시선으로 다뤄지긴 해요. 근데 그 소년 만화의 시선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오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 왜냐면은 좀 이렇게 대상화된 소녀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표면은 그런데 그 사실 안을 잘 들여다보면 어떠냐면은 서로 계속 실제로 작가가 계속 다루는데 뭐냐면은 서로 막 놀래. 넌 남자야 여자야? 난 여자일까 남자일까? 난 누나일까 나일까? 그리고 실제로도 뭔가 상황이 막 이렇게 극적으로 전개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감정선이 좋게 설계될 때도 예를 들면 남자 주인공은 예를 들면 난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또 반대로 여자 주인공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모르고 그리고 내가 과연 남자인 저 소녀가 사귈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되게 소년 만화의 표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SF의 위대한 점인데 그 되게 독특한 설정 때문에 이게 계속 묻게 돼요. 한마디로 뭐냐? 예를 들면 보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유 말도 안 돼. 회개망측해. 보수적인 사람이면 만약에 그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 이거 이제 임나온 작가님 같은 분인데.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예를 들면 어른 세대 이거 회개망측해. 약간 왜냐면은 여자 몸을 우선 남자의 뇌 거울 보면서 이런 장면 있잖아. 심지어 그 머릿속에
한마디로 여자 그 누나 한마디로 여자 주인공의 몸을 갖게 된 머릿속에 있는 뇌의 소녀는 심지어 그 누나를 좀 좋아했거든. 한마디로 그쵸. 좋아하는 여자의 몸을 얻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괴리 같은 게 있거든.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게 있어요. 과연 이 존재는 무엇인가. 근데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 환기시키고 전복시키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무언가를. 그래서 만약에 좀 보수적이거나 고전적 의미에서의 가족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또 반대로 되게 놀래거나 질문하게 되고 또 반대로 되게 앞서가거나 진보적인 성향이 누군가 이걸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다른 어떤 되게 앞서가는 감각의 어떤 컨텐츠로서 읽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둘 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뭐 이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어쨌건 과거가 쭉 와서 현재와 만난다. 근데 그 과거가 쭉 와서 현재를 만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통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 할 것인가 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만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아이러니인데 아이들이 사실은 그 어떤 애들이냐면은 유전자 조작 게놈 편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초인들이잖아. 살짝 대충이라고 얘기하면 천국에 있었던 그렇죠. 애들이. 근데 결국 그들이 현실 세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공인 애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뜻이냐면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초인들이 어떤 병이 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가장 핵심 괴물이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인 거지. 한마디로 뭐냐 어른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과거. 보수적인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업보로서의 그게 중첩되거든요. 한마디로 어른 세대가 갖고 있는 경험, 책임 혹은 행동들이 다음 세대에게 다 전이 된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괴물이 될 것이냐, 좋은 어른이 될 것이냐.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소통하는 이야기거든 이거는. 근데 그게 뭐냐? 8권부터 이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저는 소년지의 시선 그리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내부적인 설계들을 메타포들을 잘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SF로서 위대한 어떤 메타포들을 엄청나게 잘 설계했거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 초인이라는 표면적인 초인이라는 어떤 설정이 있지만 사실 잘 들어보면은 다인종 혹은 다양한 인간이라는 어떤 메타들이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나온 인물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 그 중에 한 명이 남자 주인공이고 그 남자 주인공과 옆에 있는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고 고민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공존하는 어떤 그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이거는 결국 보수적인 그 9세대들이 만들어낸 이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린 뭘 하고 있고 그 이 한복판에서 다음 세대들은 이런 세팅과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거를 천국대망이라는 SF 소재로 버무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진짜 탁월하다. 저도 이번에 비슷하게 느낀 게 이 만화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건데 이 만화는 어떤 기성의 일본 혹은 기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요즘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게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몇 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원래 천국에서 일했던 의사가 뒤에 이제 마루네랑 만나가지고 어떤 안주라스 그 괴물 토벌에 나서는데 거기서 의사가 자폭한단 말이에요. 폭탄 가지고 자폭을 하는데 그치. 그래서 어쨌든 안주라스를 토벌했어. 토벌한 다음에 이제 키루코가 엄청 화를 내요. 이 붕괴 이전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내 알 바 아니고 그치. 우리는 철이 들었을 때 지금이 평범한 상황이었고 이게 우리 시대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라는 기성세대가 자기 멋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되게 이제 비판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도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10권이었어요. 10권에 나오는구나. 10권에 나오는 그 장면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되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맞아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딱 8권, 9권, 10권으로 과거라는 게 이제 어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함께 왔는데
현재에 있는 그 주인공과 만나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진짜 현재의 어른과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결국 자기들 손으로 만든 초인 소년 어린아이 중에 괴물이 된 거를 한마디로 업보죠. 그거를 지금 결국에는 살아남은 어른과 아이들이 그걸 물리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이 그거를 이제 폭탄 들고 죽고 당연히 그 사람은 당연히 뭐냐면 구조적으로 이야기적으로 당연한 건데 예전에 이들을 만든 의사가 자살을 하는 가미가제를 하는 거고 또 동시에 그거를 목도하고 있는 소년들은 뭐냐 화가 나는 것이 뭐 하는 거냐 저게 책임이냐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부흥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흥성도 보면은 옛거 세대에서 자꾸 맞아요. 촬영하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은근 냉소적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존 사회 구조를 만들고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같아 보이지만 꽤나 냉소가 있어 작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한 어떤 끈질긴 노력이긴 하지만 그 기성세대. 근데 그게 과연 근데 옳은 것이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기득권의 태도로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냐 같은 것도 분명히 비치고 있거든. 그렇죠. 심지어 그 의사가 멋대로 수술을 뭐 어쨌든 살린다는 목적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본인 그 주인공의 뭐 정체성이 계속 되묻게 하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거기서도 그 의사가 멋대로 한 것도 어떻게 살려야 보면은 된다는 이유로. 어쨌든 살려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 같은 것도 맞아요. 있었던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 구조 이제 일단 7권까지는 빡치는데 다 보고 나서 내가 느낀 점은 뭐냐면은 이 이야기 안에서 국한되는 겁니다. 태초의 어른이 있었어. 그리고 그 태초의 어른들은 그 다음 세대한테 멸균된 세상과 인위적으로 조작되더라도 뭔가의 완벽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 본인들 세대에 대한 책임감, 불안감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 강박이죠. 못했던 것에 대한 욕심, 욕망 그거를 다음 세대에 이제 너 서울대 가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넣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길러놨더니 천국에서 길러졌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더 괴물이 되거나 아포칼립스를 여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세상보다 더 험악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버리게 된 거잖아요. 둘 다 있는 거죠, 둘 다. 네. 반대로 그걸 또 구원하는 존재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까 부흥성 대표라는 그 여성과 그쵸. 그 의사 그리고 이제 원장 이런 사람들인 것 원장. 같아요. 그 원장이 좀 더 앞 태초의 어른이고 그쵸. 그 다음 세대가 의사랑 그 그래서 부흥성.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한 거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사실 뭐냐면은 소행성을 막는 거를 막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본의 어떤 종말을 알리는 그 네. 단어 있잖아요. 네. 우주 어쩌고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끊임없이 그 일종의 애언인데 그 AI가 나오잖아요. 그 AI가 애언한단 말이야. 그 소행성이 와서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일종의. 근데 그거를 당연히 알아.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모든 국가들이 이걸 막으려고 해. 근데 여기 있는 DNA 조작을 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병기를 만든 다음에 그 병기로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지. 타운스 같은 개념인 거지.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완벽한 세상을 주기 위해서는 리셋돼야 된다. 그 리셋 한마디로 제노사이드가 있어야 되고 그 제노사이드 이후에 포맷된 세상을 아이들에게 줬을 때 아이들은 행복할 거야. 그치.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아이들은 더 행복할 거라는 강박이 생기면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기성세대의 자기들만의 꼰대 같은 생각으로. 발상이지. 그래서 뭘 하냐면은 소행성이 와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그 막으려고 하는 걸 막아. 그래서 결국엔 소행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아포칼립스 안에 멸망을 놓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이면서 그 기성세대들은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고 남아있는 소녀들은 괴물이 되거나 혹은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하는 세상이 된 거지. 오히려 네. 짐을 주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된 지가 한 15년 흐른 정도에서 지금 이 아이들을 지금 주인공으로 내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5년이 흐른 거지. 네. 7권까지.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공들이 딱 그 정도 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설국열차에서도 한번 다룬 내용인데 중고등학생. 뭐냐면 이 친구들은 몰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배워가고 있죠. 배워는 가지만 체감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난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던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던 세상이 있었다. 그리고 혹은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었다라고 윗세대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안 통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인류에서는 항상 매번 반복돼 왔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아까 계속 냉소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지점이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쟤들한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쟤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 너희가 해봤자 너희가 원하는 모습처럼 아이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지금 뭐 한국으로 치면 사교육 열풍 해가지고 좀 애들이 다 이상해졌잖아. 그런 이상해진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네. 그런 것처럼 그 태초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봤자 그런 세계도 열리지 않고 그런 세상이 자연스러운 세상도 아니다. 우리는 멸균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균이 있는 세상에서 그 바이러스한테 면역력을 길러가면서 사람들과 서로 섞여면서 서로의 욕심도 절제할 줄 알고 이런 세상에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애초에 그게 없는 세상에서 시작되면 그거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아포칼립스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마지막 아까 다빈님 얘기해서 제가 하고 싶었다는 말이 뭐냐면 멋대로 우리 세대를 가엾다고 여기지 마라. 우리 대상화죠, 대상화. 그쵸? 아이들에 대상화. 대한 대상화. 네, 그래서 저 대사를 이제 결국엔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도 제일 강인한 두 명이죠, 주인공이. 네. 주인공 두 명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봐보면은 그래서 와닿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앞서 얘기했지만은 저는 사실 진짜 1권부터 느꼈거든 그거를.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다 모르지 저는. 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이야기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 이렇게 구조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넣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 10권짜리 콘티가 그러니까 다 세밀하게 짜놓지는 않지 당연히. 대략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걸 제일 잘하는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드니 빌레브랑 크리스토퍼 논란이거든요. 걔네들이 그 둘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프닝부터 다시 보면은 왜 그렇게 찍었는지 알게 돼. 논란이 그게 진짜 특출나죠. 네, 그러니까 구조가 뭐냐면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선형적으로 따라가지만 나중에 다시 보면 이래서 오프닝을 찍었구나.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지만 사실 뭐 미야자키 하야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1권에서 딱 보면은 이미 그 갈림길이 딱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아예 세팅을 해놓고 가니까는 사실은 서서히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거지.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솔라리스라는 SF 이거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솔라리스? 근데 네. 그 SF의 가장 위대한 점은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때 그거에 가장 강력한 메타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게 SF와 판타지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그렇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내가 외계인과 인간의 조우 혹은 외계인과 인간의 갈등에 관한 소설이나 영화를 봤어 SF. 근데 그걸 보고 났더니 와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읽고 났고 책을 덮는 순간 안 거야. 뭐냐? 이건 인종차별에 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나는 외계인과 지구인의 어떤 갈등과 혹은 전쟁 이런 거를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책을 덮는 순간 아는 거죠. 이거는 인종차별에 관한 얘기를 이 사람이 SF에 빗대서 한 거구나. 근데 누군가는 심지어 인종차별이라고 못 느껴도 돼. 네, 그걸 그냥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그게 거고. 가장 위대한 거거든요. SF와 판타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반대로 제가 그냥 이런 예를 들었지 어떤 누군가는 외계인과 특히 그 시미즈 레이코가 그걸 되게 잘하는데 외계인과 지구인의 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동성 간의 사랑 얘기인지 헤테로 연애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사랑인 거야. 이런 게 SF의 가장 위대한 점이거든. 그런 맥락에서 천국대마경의 이 식으로 마사카즈는 나이는 저랑 비슷하지만 약간 보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뭐냐? 좋은 어른이고 싶어 한다. 중간에 낀 세대로서 40대로서 내가 일본의 만화가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담은 만화가 확실하다. 그게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천국 출신의 초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자 주인공 마루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히카룬가 히토쿠이를 없애는 능력. 히토쿠이를 없애는 능력은 사실 다른 초인도 있긴 해 몇몇. 근데 이것도 흔한 건 아니야. 근데 이 히토쿠이를 없애는 능력이 어떤 형태냐면은 몸을 만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작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뭐냐? 내가 이제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괴물을 없애야 돼. 그러면 괴물을 없앤다고 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총을 쏘던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건 마법봉. 그쵸. 근데 왜 이렇게 터치를 심장을. 시키냐라는 거지. 그리고 심장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되게 섬세한 선택이거든요. 이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감싸는 거예요. 포옹이거든요. 포옹. 네.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리고 또 아시겠지, 아까도 계속 했지만 이 남자 주인공이 히토코이를 죽이는 거는 반대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동족이니까. 사실 어떻게 동족이거든. 생각하면. 그 천국 출신 초인 소녀 중에 죽어가면서 병에 걸려서 괴물이 된 애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나를 죽인다. 한마디로 동료, 한마디로 내 동년배를 내가 죽이는 거든. 형태는 괴물이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짐을 내가 책임진다. 뭐냐? 동세대인 내가 어른이 아닌. 결국에는 그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8권인가 9권 10권이었나? 거기서 어른으로서 초인을 만드는데 일조한 의사가 자살하면서 죽이는데 어때? 안 죽잖아. 어른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섬세한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희생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어떤 면에서 좋은 어른으로서 하지만 결국에는 더 나아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걸 보면서 심지어 너무 멋있어요. 왜 죽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뭐야 저 사람 왜 죽어? 화를 내는 거죠. 왜냐? 이거는 사실은 메타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당면하는 이 젊은 세대의 몫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마루가 죽이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뭐냐? 감싸 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설계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했고 그래도 마을을 돌아간다를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하나 엄청 책임지고 예를 들면 10권에 등장했던 뭐 어떤 짧은 머리였던 애가 뭐 12권에 등장해서는 긴 머리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의 순서가 있었고 긴 머리였던 애가 짧은 머리가 되는 경우도 사실 이유가 있고 부서졌던 건물이 있다면은 어떤 몇 권이 흘러서도 부서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작가란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도 여기서 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학원의 어떤 풍경에서도 얘네들이 천국에서 나오고 나서 학원에서 사는데 그때는 멀쩡했던 곳이 붕괴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독수리를 그리는 장면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초반 장면이지만 근데 초반 장면이 그러니까 미래인 거죠. 나중 건수가 과거고 이런 재미가 있는데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SF를 좋아하고 추리물을 좋아하고 장르물을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극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메타포들 SF의 어떤 극장점을 완전히 잘 살린 작품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이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액션도 있고 흥미로운 소재들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타포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단단하다. 이게 어쨌건 보통 작가는 아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이 사람이 애프터눈에 연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읽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드래곤 드림 그 지어스 예, 그 작가 나루타루 작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냐면은 이 사람은 꽤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작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애프터눈이 좀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그 되게 유명한 좌팔이야. 그 나루타루 그 지어스 작가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 단어를 들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애프터눈이 꽤 사실은 그런 작가들이 많다는 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적인 작품들이 많아. 네. 예를 들면 사실 이 천국대면도 잘 들여다보면 이거거든. 야, 니들 어른들 잘하고 있어? 우리가 아이들에서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지어스가 딱 그렇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잡지색이 편집장이 뭐냐면 이거는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야 얘 좌빨이네? 너 일로 와. 피톤으로 와. 연재. 간택인데. 반대로 그런 작품을 싫어하는 그 잡지였다면은 그치. 쫓아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알겠지만 이런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작품을 할 때는 특히나 애프터눈 정도면은 완전 정권을 넘기거든.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태도를 만화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마바퀴다? 절대 할 수 없어. 한마바퀴 같은 그런 완전 극우 만화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한마바퀴도 재밌지.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공존하는 건데 성향이 다르다. 그치? 그것이 공존하니까 일본 만화가 또 대단한 거긴 한데 왜 한마바퀴도 괜찮아.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천국 대명왕은 여러 측면에서 이 사람은
제 생각이지만 다 의식을 하고 있고 젠더적인 거건 LGBTQ적인 거건 이민자 문제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SF 잘 버무렸다. 근데 굉장히 사실 훌륭한 작품이다. 그 SF를 좋아하는 게 저도 SF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로부터 인간다움을 느끼고 싶어서 보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SF가 만들어낸 그 창조된 세계는 보통 그 현실 세계의 문제점이나 어떤 약간 경고성이나 그 작가가 느끼는 뭔가 안 좋은 지점을 극대화하거나 그걸 없앰으로써 오히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세계관을 생각할 때. 그래서 재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천국 대마경에서 나오는 이 세계관 이 아포칼립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대지진이라는 그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그 공포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그 방금 말씀하신 어떤 어른들이나 이 세계가 더 이상 망가지게끔 만들 거야? 라는 그런 경고성의 큰 메시지나 주제가 이 세계관과 그 주인공들의 세팅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가 뭐 SF를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이 장르와 이 작가님이 만들어낸 구조와 주제가 잘 엇물려서 뭐 약간 그런 비판의 메시지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또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작화나 뭐 어쨌든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니까 그게 더 효과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키라 그러니까. 좋아하신 분들은 이 작품 그림 진짜 거의 정말 무조건 좋아하시지 않을까. 되게 정말 세련된 버전의 아키라 네, 작가지. 맞아요. 오토마츠 작가지. 얼굴만 빼고 얼굴만 좀 다르고 네. 뒤에 그리는 거는 이게 아포칼립스라서 더 좀 그 풍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네. 구로사와 맞나?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몬스터 작가님. 아 우라사와. 우라사와 네. 또 약간 생각나고 맞아요. 비슷한 면이 있긴 해요. 이게 연출적인 측면에서 저는 우라사 나오키도 좀 이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천국 대마경에서 하는 연출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최준 작가님 지금 만화책 엄청 많이 본 분한테는 이런 작가들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사람이 액션을 연출하는 방식에서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액션이라는 건 결국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싸움을 위해서 과장된 구도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엄청나게 주민으로 당겨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하는 거라든지 뭐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에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도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과장된 액션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죠, 당연히. 근데 네. 이 사람은 1권부터 결국에는 몬스터 잡는 거잖아. 몬스터 잡는 게 주된 내용이고 그걸 위해서 총도 쏘고 칼로도 찌르고 아까 그 심장에 넣어가지고 심장을 뻥 이렇게 뽀개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랄까 과장된 구도나 과장된 그게 없어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 같죠. 그런데 그렇게 연출하면 재미가 없어. 솔직히 하면 직관적인 재미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 다이내믹하네. 다이나믹함이 없어요. 그쵸. 대중적인 느낌이 덜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지점에서 그거를 다르게 나한테 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가? 그러니까는 이 과장된 액션의 에너지를 느껴라고 하면서 그 연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연출을 선택한 지점이 뭘까라는 것도 저는 계속 보면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결국 계속 괴물을 잡아. 괴물 잡고 서로 사람 싸우고 이러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억지스러운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게 담백한 걸 좋아하신다니까.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단순한 담백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아까 했지만 이게 강림했다고 했잖아요. 아 이게 뭐냐면은 그 오오쿠도 그런데 이게 엄청 좋은 작품들은 큰 메타와 주제들을 세팅을 되게 잘 해놓잖아요. 그 나머지가 되게 알아서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 큰 주제 안에서 잘 굴러가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섬세한지에 대한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마루에게 어떤 능력을 줄 거냐 당연히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섬세한 작가는 절대. 예를 들면 미야자키 센가 치히로에서 치히로가 이제 센이 되고 다시 치히로가 돼야 되는데 치히로가 이제 그 이름 뺏기기 전에 목욕탕으로 들어갈 때 개구리가 방해하잖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리를 건너면서 개구리가 방해한단 말이야. 근데 왜 개구리일까 생각해봤어요? 그거 일본 엄청 유명한 설화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다리가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
근데 다리를 못 건너는데 심지어 그걸 왜 못 건너냐면 개구리가 방해해. 근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하쿠야. 근데 하쿠는 뭐냐면은 이름을 잃은 어떤 작은 강의 신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 가지 맥락인데 이거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근데 나 빛광자 설화 그건 줄 알았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물과 연관된 거예요. 물과 변화와 연관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개구리가 아니라 토끼여도 되잖아요. 아, 물에서 사는 개구리라 그런가요?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개구리는 올챙이에서부터 그치. 이제 변화를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끼는 태어나자부터 토끼고 토끼라고. 근데 개구리는 처음에 개구리가 아니야. 올챙이였다고. 올챙이였잖아. 변화의 메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치히로는 센이 됐다가 치히로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성장한다는 메타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찾는다. 진짜 나를 찾는다. 그래서 부모를 퇴장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왜 다리를 건너냐? 거기가 목욕탕이잖아요. 물이라는 거 뭐냐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고 씻는다. 씻음으로써 뭐냐? 재탄생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메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설계돼 있어서 하나하나가 구동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거든. 근데 당연히 그걸 보면서 와 개구리다 대단한 메타포군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아.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잘하는 사람은 그 메타를 다 설계를 해놓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왠지 모르지만 울고 있는 거지.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다리가 아니라 횡단보도고 개구리가 아니라 토끼가 있고 목욕탕이 아니라 화학 공장이고 그냥 자극적이고 예쁜 걸로만 채우는 거지. 그래도 이야기는 전개되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지. 왜냐면 이거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애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까 전에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전에 플루토 할 때 얘기했었는데 네. 플루토에서 데스카 오사무의 플루토에서 원작도 그렇고 그 우라나오키도 그런데 이거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가장 강한 로봇. 가장 강한 폭력은 어떤 책임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데스카 오사무가 엄청나게 아톰으로 큰 성공을 아톰이 아니라 아톰을 하고 나서 엄청 큰 성공을 하고 나서 점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진들리는 것을 만화화한 게 플루토거든. 그런 맥락에서 지상 최강의 로봇이잖아. 심지어 원제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우라나오키가 플루토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폭력을 일으키는 폭력의 순간을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인 거지. 뭐냐, 폭력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아톰과 그 지상 최강의 로봇이 다루는 쾌감, 되게 아이러니인 거야. 폭력에 대한 비판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즐거워. 되게 이상한 거잖아. 그런 맥락에서 뭐냐면 이거지. 이 주인공은 동료, 한마디로 동년배, 친구 혹은 같은 천국 출신인 그 아이를 괴물의 형태가 됐을 뿐 내가 죽여야 된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친구는 심지어 모르잖아요. 나중에 가서 알지만. 네. 그걸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1권부터 그러니까 세팅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슴슴하게 죽이지?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나겠지만 1권에서 여관에서 죽이잖아요. 그 독수리 같은 애. 네. 근데 그 친구의 그 죽이는 과정에서 메타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이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걸 넣은 거야. 뭐냐면은 여관의 아들,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내 아이야. 그렇잖아요. 내 아이야 하고 하면서 믿고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뭐냐면 먹이를 갖다 주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있었던 거고. 근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역전되니까 바로 죽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른. 그러니까 그 어떤 어중간한 위치의 어른과 그리고 그거를 당도하고 있는 아이와 아이. 괴물의 형태지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알겠지만 이것도 선택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너무 잘 쓰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 누구야? 그 일본에서의 그 여관 아줌마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지나가는 아저씨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린아이가 그거를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잃은 엄마 그리고 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대놓고 아이를 형상하고 있는 괴물. 이게 뭐냐면은 당연한 거지만 나중에 8권, 9권, 10권에 나올 메타포, 복선을 1권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냐면은 1권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 준비가 되는 거지. 마치 센가치히로에서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지만은 이름을 잃은 한마디로 이름 잃었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메타포의 하쿠가 치히로의 손을 잡고
방해하고 있는 개구리를 지나. 근데 그게 뭐냐면 다리도 물 위에 있는 게 다리거든. 그걸 지나면서 어디로 가면 목욕탕은 뭐냐면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천국 대마경의 작가도. 그런 것들이 1권부터 10권까지 쫙 관통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 한마디로 이 주인공이 이 괴물을 멋있게 죽이면 안 되는 거지. 되게 슴슴하고 건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태도로 사실은 계속 내내 그렇거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쾌감이 하나도 없고 1권부터 10권 내내 괴물을 죽이는 게 주된 내용이 아니야.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뭔가 이게 주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왜냐면 그게 주제가 아니란 걸 알거든. 이 작가가. 애써 힘주지 않아. 그렇죠. 연출.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는 그 10권까지 가는 감동이 쭉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그 허리에 보통 이렇게 마치 센가치히로의 오물신 에피소드처럼 항상 이 만화가 혹은 어떤 작품의 주제가 뭔지 알려주는 걸 다 넣거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하늘 보고 싶다. 하늘 보고 싶다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 미미힘에. 네, 근데 어떻게 다 외워? 네, 근데 그 장면에서 그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그 결국에는 애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같이 죽잖아요. 그것도 사실 뭐냐면은 이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란 거거든요. 그들이 책임지고 온전히 그들의 세상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 스스로 그렇잖아요. 해야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세대, 지금 이 세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 동세대의 사랑하는 사이가 결국에는 그거를 다 짐을 지고 있잖아. 근데 주변부에 있는 모든 기성세대나 어린아이들은 그 도움을 받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그걸 뺏으려고 하고 약간 기생하는 듯한 느낌이 그쵸? 드는 거.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런 하나하나 에피소드와 관통하는 메타포들이 그러니까 뭐 카메라부터 해서 액션씬 혹은 어떤 작은 동작까지도 사실은 세밀하게 다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결국에는 감흥하게 되고 잔상이 나오면서 이제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지. 처음으로 그 편에서 뭔 소리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미미힘의 편에서. 딱 눈물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는 난 울었는데. 뭘 눈물까지 사람 다 죽는데. 근데 나중에 또 우는 거 또 한번 나와봐.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이해가 된 거야. 이게 그거구나. 걔들이구나. 그게 그 편에서 이해가 처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확히 설명은 안 되지만 준비되지. 네. 알겠어 이제. 딱 그때 이제 보고 요거 더 봐도 되겠다라는 이게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 말이 액션도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난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이 작품이 하면서 보다가 그 하늘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게 뒤에 뭔가 더 연결되겠구나는 딱 그 실마리 하나 가지고 버티면서 8권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하늘을 보고 싶어 그 에피소드 그게 자체가 제일 중요한 에피소드인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하고 이 작가님이 실제로 허리에 존재하는 정말 에피소드. 말하고 싶은 어떤 그 아까 그 마을 그거처럼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게 거기에 맞아요. 정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진짜 저도. 슬펐어요. 그 따라 죽었을 때. 맞아요. 맞아. 근데 그리고 그거 제일 그거는 후려치는 건 그거잖아. 뭐야? 딱 죽기 전에 써놓잖아. 너무 사랑한다고. 정말 좋아해. 좋아한다고. 그때 와 미쳤지. 나 뭐 너무 울었는데. 나도 그래서 깜짝 지금도 소름 돋았어. 근데 걔 또 딴 세상 가면 또 다른 살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갑자기? 근데 되게 왜 울컥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인간 군상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각자 어쨌든 자치적으로 이렇게 아포칼립스 폴리스처럼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감흥이나 이런 걸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게임 스테이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하늘 보고 싶다 그거는 그걸 위해서라도 좀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템포거든요 결국엔. 그리고 어떤 장면을 할 때 계속 그러니까 관성이란 게 뭐냐면은 자극적이고 재밌을 것 같고 혹은 내가 봐왔던 무언가에 계속 짓눌리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이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콘티를 짜거나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순간 관성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액션 장면 같은 데서 특히 되게 자극적으로 하고 싶어. 그 욕심 나지. 그쵸? 왜 순간적으로 뭔가 이게 과장된 액션으로. 그쵸? 손이 그림을 이 정도 잘 그리면은 구도 빡 해가지고 그쵸. 하면은 본인도 알 거야. 손이 미쳤죠. 그리고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쵸? 근데 뭐냐면은 안 그러는 거라는 게 뭐냐면 절제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만화는 그런 만화가 아니거든. 그런 면에서 되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액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쵸. 인간의 세대에 삶, 관한, 세대와 아이들. 앞으로의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대단한 작품이다. 제가 어쨌건 제가 꼽는 3대 만화가 현존하는 현존하는 제가 볼 때는 오시미 슈조, 이시구로 마사카즈, 후지모토 후지모 타츠키. 이 세 명이 어쨌건 중심에 있다. 제 생각엔. 근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세상 펼쳐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쉽지 않아. 내가 어떻게 봐? 제가 이래서 디스토피아를 안 좋아해요. 왜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근데 끔찍해서. 저는 그럴 질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냥 첫날 당기거나 나한테 첫날 첫날 나한테 당기거나 아니면은 되게 잘 살았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잘 살았어? 난 혼자서도 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마치 그건가 그 신사 산속에서 신사 그거 지키는. 네,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나는 성인수다. 내가 이거 브이로그 찍으면서 구강하고 세대 다 무너졌어. 근데 나한테 만약에 씨앗이 있는 통조림 같은 게 하나 나한테 있어. 그러면 나는 무조건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나도. 했을 것 같고. 근데 그 너무 무서운 장면을 처음부터 목도했다면은 바로 당겼을 것 같고 내 스스로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아포칼립스가 물론 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지만은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죠.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부흥성의 일원으로서 현실 도피하면서 딱 그 어떤 이제 약간 준 공무원이잖아 쟤들이 사실 약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고 겉으로는 부흥성을 따르면서 뒤로는 좀 도와주고 이런 살짝 딱 그런 포지션이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것 같고 그냥 좀 저도 약간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이런 씬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항상 그룹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뜻이 아니고 약간 사실 보면서 순간적이긴 했지만 제일 몰입됐던 거는 그 가미가제안이었어 사실은. 그 의사가 사실은 자신의 어떤 업보 때문에 강박 때문에 결국에는 그 폭탄 들고 뛰어들잖아요. 그것도 넓어. 이 의사 너무 길게 끌어놓고 너무 빨리 죽였어. 그렇지.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그래야 되는 애니까. 근데 이제 심지어 실패하잖아. 완전히 죽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하면서 되게 찝찝하고 기분은 안 좋았지만 되게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약간 생각했어 괜히 이렇게 혼자. 그런 생각도. 근데 현실은 부흥성에서 이렇게 좀 꿀 빨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통조림 들고 막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부흥성한테 쳐맞고 저도 부흥성 가가지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서 여기 큰 상처 나서 도와주는 애 있잖아요. 계속 그 주인공들. 걔가 약간 좀 가장 현실적으로. 걔 의외로 착한 애더라고. 그러니까 착했어. 저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임나온 비슷해요. 작가님. 저도 좀 어떻게든 사람이 있는 쪽에 몰려 있는 곳을 어떻게든 찾아서 같이 좀 녹아 있지 않을까. 아니 만화하고 거기 나오는 만화하고 있는 사람 만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 만화 만드세요 쿵 이래가지고. 만화 또는 진짜 아니면 정말 식물을 어떻게든 그거에 대해서 자위탁해서 키우든지 어쨌든 하원.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사람 많은 곳에 붙어 있고 싶을 것 같다. 혼자 있기 무서워. 그러니까 뭐가 못해. 저는 이 정도 세계관이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것 같은데 표류교실처럼 사람이 적으면 그거는 좀 아니다. 제가 일바로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표류교실 정도로. 그래요? 되게 의외다. 이 학교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바로 그냥. 진짜. 그건 또 근데 의외네. 이 정도로 이제 사람이 좀 많고 우리가 뭔가 내가 아는 현실적이야. 사람이 살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생존 가능한. 오케이 열심히 가서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같은데 표류교실은 그건 진짜 아니야. 여기서 끔찍하다. 천국 대망형 같은 세상에서 약간 모더레이터 하면서 오히려 좋을 수도 거기 있어. 그 라디오 하는 애들 있잖아. 맞아.
다들 한 자리씩 깨차고 있을 것 같다. 아, 근데 이게 천국대마경 애니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 애니가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데 다빈님 보셨죠? 잘 만들었어요. 아 괜찮아요? 네. 다른 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전 못 봐서 방금 너무 보고 틀어놓으셔가지고 싶은 가장 탑 티어 중에 하나인데 디즈니 플러스에 묶여 있어서. 아니 디즈니플러스 있어 심지어 저 구독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가장 맨 위에 있는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저 천국 대마경이랑 그 지쿠악스. 지쿠악스 너무 봐야 보고 되는데. 싶은데 지금 너무 바빠. 지쿠악스도 할 얘기 많지. 지쿠악스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주변에서 다 물어보더라고 보셨나고. 근데 저는 너무 건담을 좋아하니까 스틸이랑 영상만 봐도 와 이거 오는 게 있죠. 끝내준다. 우리 아니, 건담 언제 할 거예요? 건담 해야지. 네, 건담 무조건 해야죠. 아 근데 왜 물어보냐면 건담 미국에서 전쟁 나면 해야 되나? 지금 시즌 1 했잖아요. 네. 시즌 1 내용이 그럼 어디 정도까지 권수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전개된 거예요? 네, 제가 권수 감이 안 와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꽤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아, 10화인가까지 나왔던데. 근데 지쿠악스. 일단 하늘을 아니. 보고 아, 싶어는 요거. 나오긴 했음. 아 그래요? 네. 어. 꽤 많이 나왔어요. 아 빨리 진행되는구나. 아마 한 4, 5권까지는 갔겠네 분위기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 보면은 아 너무 보고 싶어요. 아니 재밌을 것 아까 굉장히 자꾸 잘 틀어놓으셨는데 만들었습니다. 계속 이걸 보게 되는 아니 거야. 나는 그 실제로 집에서 좀 넘겨봤거든 살짝.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딱 그 알잖아. 아는 그 애니메이션 아는 사람 안다고. 그냥 좀 봐도 아 이게 진짜 깔이 잘 딱 나왔다. 보는 순간 무너지는구나. 함부로 만든 게 아니야.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 이제 고단사 같은 정도면은 이게 컨텐츠에 따라 이게 함부로 안 만들어요. 근데 딱 이 청국대마경은 각이 장난 아니지. 너무 공든 게 티나.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이시구로 마스카즈 작품인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 그리고 천국 대마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다음에 만날 때는 한 또 2-3달 흘러 있겠네요. 네. 보통 2달이긴 하죠. 근데 이거 아시죠? 이거 원래 7월에 하기로 했던 건데 맞아요. 당겨서 한 거니까 맞아. 다음에 또 재밌는 만화로 네네네. 돌아오기로 하고 아마도 한국 작가 혹은 뭐 외국 그 일본은 서양권? 아닌 네, 일본은 네, 아닌 네, 작가에 그렇게 될것 대해서 같아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드비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오디오 콘텐츠지만 이제 들으시고 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댓글도 읽어드리고 하니까요. 진짜 조떼꾸야 제발 진짜 제발 부탁드려요. 댓글 제발. 많이 주세요. 아니 연대가 별거 없다니까. 아니 함께 합시다 제발. 지금 이제 구독자 2,000명 이제 조금만 남았거든요. 한 150명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알리셨으면 좋겠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